저를 지금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뭐 미디어 아트 쪽에서 활동을 했었고 최근에 마지막에 작업을 했던 거는 한 2016년 정도에 런던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작업했던 게 마지막이고 대부분은 현재 커머셜한 작업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은 초반부에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이후에 토론까지 연달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건축 그리고 마케팅, 디자인, 최근에는 IT 쪽에서 그리고 게임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과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의 많은 프로세스에서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프리랜서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티스트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프리랜서, 디자이너, 기획자라는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분야의 일들을 계속 넘나들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간다는 개념보다는 합치면서 섞어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살아간 게 2008년부터 그렇게 쭉 살았는데 제가 세상을 되게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수많은 지식들과 경험들 그리고 아트센터 나비에도 되게 많이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생각들을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커뮤니티라는 말이 되게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어울렸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커뮤니티에 훨씬 더 밀도 있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지식을 나누고 우리의 어떤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적인 지점을 찾아갔던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작업하는 어떤 방향성 자체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과 피지컬, 일상과 일탈,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등의 가장 멀리에 있는 두 가지를 함께 다루면서 그 사이에 되게 복합적인 스펙트럼들을 넘나드는 이러한 가운데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들 간의 관계를 찾고 그것들이 세상에서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방식의 크리에이티브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틈새를 이렇게 찾아가서 먼저 그곳에 가 있어 본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즐기고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기업들과도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상업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경험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테마파크라는 분야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리적으로 직접 가보신 그런 테마파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공간이라는 것도 있죠. 건축 공간, 물리적인 공간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음식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이야기, 경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IT 인프라 설계 단계까지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파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참여하면서 융합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두루두루 좀 경험을 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지점은 제가 테마파크를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이것의 가상화된 버전을 같이 기획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테마파크를 동일하게 디지털 세계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디지털로, 가상으로, 가상 테마파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언급되는데 한 2015년, 16년 이럴 때 그런 가상세계라가 뭔가 사람들 뛰어놀 수 있는 가상의 테마파크를 만든다라는 관점이 되게 낯설었었고 지금 이야기되는 메타버스라는 개념과도 좀 연결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세계 공간으로부터 관심을 시작했지만 그것들을 물리적인 세계에서 가상세계로 연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가상세계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인프라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이 안에서의 경험을 훨씬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조금 더 행동적인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어떤 암호화폐나 혹은 또 다른 뭔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NFT 같은 형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블록체인 하면서 갑자기 메타버스 한다 이런 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메타버스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메타버스에 10년 이상 관심을 가져왔고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진짜 제가 필요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갔던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블록체인 산업 쪽에서 여러 서비스랑 게임 이런 것들 개발하고 있고요. 플랫폼들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 프로젝트 팀들과 실제 커뮤니티들과도 만나고요. 창작자들과도 만나고요.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발표 주제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약간 구두로 두서없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몇 가지씩 키워드들을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저는 작품보다는 지금 현재는 아티스트라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사실 이 얘기를 제가 하기보다는 남들이 그래도 아직은 아티스트라고 불러줘서 아 내가 아티스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제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는 제 주변의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아티스트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아티스트라고 정체성을 갖고 계시지만 굉장히 산업의 일부 어떤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처럼 사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저는 산업 깊숙이 있지만 그들과 좀 다른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꼭 좋다 나쁘다의 차원은 아니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완벽한 노마드이고자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태가 저는 노마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 제가 언제든지 뭔가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살아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너를 더 드러내고 너를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더 돋보이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저 자신을 가리고 지우고 숨기면서 살아보고 있어요. 이 실험을 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되게 어려워하시고 오늘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를 많이 중간에 소통하면서 경험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살아보는 하나의 실험이고 이렇게 세상에 나를 던졌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느냐 뭐 결과적으로는 이래요. 저를 알아왔던 시기마다 저를 다 다르게 알고 있고 그들끼리 만났을 때는 혼란스러워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 상황을 되게 즐기면서 지금은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부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다중 정체성. 저는 현실 세계에서 저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좀 노력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리고 숨겼을 때 보이지 않는 걸로 나를 증명한다. 되게 도전적이지만 저한테는 큰 자극이 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배움에 몰아넣고 성장하도록 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뭐 배움이라는 것 자체는 세상에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되게 열심히 사람들과 모여서 공부할 때에 비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너무 많아서 반대로 이 중에 뭐가 좋은지를 분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전문가도 너무 많고 지식인들도 너무나 넘쳐나는 세상이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배움이라는 키워드와 그것들을 실천하는 방식은 목적 없이 배우기 그리고 그런 목적 없이 뭔가를 했을 때 생겨나는 우연적인 세렌디피티 같은 그런 경험. 여기서 내가 남들과는 다른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길을 가볼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쉬지 않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근데 뭐 내가 어떤 학위를 하나를 따고 어떤 자격을 하나 얻는 이런 거대한 단계적인 성장보다는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의 점진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다중정체성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 저는 이제 가상 세계까지 저 자신을 분화시켜서 이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 좀 아직은 자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것들이 가장 빛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기 위해서 그 직전에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쳐왔던 모든 분야에서 저는 항상 중심에 있기보다는 주변에 있고 그 주변에 있다라는 거가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 내가 중심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라는 마치 무인도에 우리가 표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곳이 정말 궁금해서 내가 헤엄쳐서 그곳을 가보는 이런 탐험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변인으로서 살아가는 실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서 자립이라는 의미가 있죠. 아티스트의 자립. 저한테 자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내 안에서 융합을 이뤄가는 것이 저한테 스스로의 어떤 자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이라는 실험이
사회 전반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데 많은 경우 인위적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융합해봐라는 어떤 강제성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너무 목적 지향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안에서 이것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에 말씀드린 이런 실험들이 내 안에서 이것들이 정말 자유자재로 뒤섞일 수 있을까? 그것들이 녹아서 새로운 어떤 정제된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가져왔었고 여기 지금 좀 제가 인위적이지만 이렇게 키워드 2개를 억지로 끄집어 내어 봤는데요. 실제 제가 거쳐왔던 일들인 것 같아요. 저는 현실 세계에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것들이 빈번하게 연결되는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컨텐츠 경험 이런 것들을 실제 만들어 왔고 저한테는 여기에서 어떤 크리에이티브라는 되게 집중적인 저의 역량들을 발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는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 세계 공간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건축, 인테리어를 하던 사람인데 현실 세계 공간을 만들다가 갑자기 가상 세계로 제가 한 2003년 정도에 게임 엔진을 가지고 VR을 막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가상 세계에 빠져서 가상 세계 속의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게임 속의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늘 하면서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 2개의 세계가 하나로 결합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열심히 트레이닝했던 것은 저는 배경 자체는 이제 디자인, 예술 쪽이죠. 근데 테크놀로지를 아주 깊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이 2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는 거, 제 안에서 융합되는 거. 저는 이것이 가능해지면서 세상에서 내가 되게 구분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과 다른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에게 자립이라는 의미는 내 안에서 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한테는 크리에이티브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는 순간을 경험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후에는 이것들을 다시 마켓이나 유저,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관점으로 제 생각들과 경험을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업, 대기업 같은 곳의 전략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것들을 실행과 어떤 기획과 제작과 실행까지 연결해서 전체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됐죠. 능력을 가지게 됐죠. 지금은 메타버스를 지나서 블록체인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에 담아놨던 웹3라고 하는 주제까지 저의 관심사가 와 있고요. 저 스스로 아는데 되게 이 관심사 또 빨리 다른 곳을 갈 것 같아요. 다음에 무엇으로 갈 거냐, 웹4로 갈 거냐, 뭐로 갈 거냐. 아직 저도 계속 저 자신을 계획을 두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장황하게 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사실 제 얘기를 요즘 되게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숨기고 막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아닌데 계속 숨기고 가리고 살아보다가 오랜만에 제 얘기를 되게 한 것 같아요. 되게 낯설고 제 스스로가 제가 낯선 느낌이네요.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씩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요. 사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을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NFT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이해 넘어갈 거고요. NFT를 단순히 그 안에 데이터를 담는 하나의 컨테이너다라는 목적에서의 NFT 활용,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과감하게 넘어가 버릴 거예요. 다루지 않을 거예요. NFT 아트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걸 통해 수익을 낸다. 시장 중개자가 있다. 이 부분도 오늘 언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반면에 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크립토 스페이스, NFT 스페이스라고 하는 낯선 이 2가지의 용어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오늘 다루지 않은 NFT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NFT가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에게 전해줄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오늘 좀 재밌는 어떤 예시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크립토 스페이스 그리고 NFT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메타버스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제는 되게 보편화됐어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메타버스 얘기를 사람들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트센터 나비에서 그 시점에 메타버스를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대신 다른 어딘가에서 메타버스를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듣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모두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근간에는 이제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가상세계가 확산되면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첫 번째로 가장 빠르게 변화한 것은 가상경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세계가 등장하고 보편화됨에 따라서 가상경제라는 영역이 가장 부각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크립토 스페이스라는 것이 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오늘의 주제인 웹3와 어떤 대치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NFT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NFT라는 기술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NFT를 단순히 어떤 기술로만 봤을 때에는 그것의 활용도를 떠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간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욕망, 필요들을 대입해놓고 지금의 기술을 바라볼 때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단순히 이것들을 상품으로서 보고 최종적인 상품으로서의 NFT를 본다. 이게 아트웍이다. 어떤 가상세계 재화다. 이런 관점보다는 NFT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NFT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관점까지 여러분들의 사고를 좀 넓혀보시게 되면은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NFT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가상경제라는 것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는 앞으로 더 많이 우리가 NFT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빨리 변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상경제가 부각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NFT라는 것에 달려들어서 뭔가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티스트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한때 굉장히 뜨거웠던 아티스트들이 자기의 NFT를 발행을 해서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들 아마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한 NFT가 아니라 나를 지우면서 NFT 씬에 어울리는 뭔가를 내놓는 아티스트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건 뭐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했고 스스로 그런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이제는 NFT가 특정 씬에서 그리고 특정 대상만의 관심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 새로운 시도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연결, 경험, 소유라는 근본적인 개념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 영역으로 좁혀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창작이나 시장, 감상, 소유 이런 개념들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의가 아직은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자리 통해서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크립토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이라는 기술 다 아시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기술이라기보다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차트로서 더 인식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일단 비트코인을 기술이라고 명칭을 할게요.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전지구적 상상물의 결과물로서 이것을 세상에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노드라는 역할을 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작동하는데 참여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고 있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장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분산 원장, 장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장부를 무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단일 기록 공간이라고 저는 비트코인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크립토 스페이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일은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캐시의 일부로서 보고서 서로가 서로 가치를 전송하기 위해서 화폐처럼 지불하는 용도로 비트코인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등장을 해요.
이더리움은 앞서와 좀 다르게 거대한 연산 공간,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을 우리는 월드 컴퓨터라고 표현을 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하면서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가 완전 무결하도록 힘을 쓰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연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그 안에 뭔가를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양이 좀 더 많아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그 안에 기록을 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로서 우리에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NFT도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정의된 하나의 토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non-fungible 토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웹3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산될 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의 중심에도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NFT 스페이스입니다. 제가 앞서서 가상세계, 그래서 버추얼 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확장된 크립토 스페이스. 크립토 스페이스는 저는 이제 일부 서로 버추얼 스페이스와 연결되기도 하고 부분 집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NFT 스페이스는 정확하게 그것의 부분 집합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요거를 IRL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의 약자냐면 in real life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곳이 현실 공간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다시 IRL이라는 어려운 표현으로 특별한 것처럼,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쪽 관심 있으신 분, 크립토커런시나 NFT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나 SNS에 보시다 보면은 버추얼 스페이스, 크립토 스페이스, NFT 스페이스, IRL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IRL, 현실 공간은, 현실 세계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미 살아오고 있고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버추얼 스페이스에 반대되는 개념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크립토 스페이스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넌 크립토 스페이스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버추얼 스페이스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가상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현실이라는 것이 먼저 있죠. 우리가 현실의 거울로서 가상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것처럼 가상도 현실에 귀속되는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것들을 구현하기에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시작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상세계, 크립토 스페이스, NFT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고 싶고 현실 세계의 어떤 가치들을 연동을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너무 저열해서.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 웹 세계 안에서만 이것들을 활용했었고, NFT는 우리가 디지털 아트로 많이 국한을 해버리죠. 그림, 영상, 사운드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웹에서만 거래를 해요. 모바일로만 거래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실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 NFT 기술이 이것들이 현실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만지고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IR이라는 단어를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리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1999년에 처음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최신작이 개봉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빨간 약과 파란 약. 빨간 약을 먹고 너가 지금 가상 세계 안에서의 너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진짜 너를 보여줄게. 그 속으로 거기로 가서 가상 세계를 깨달을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편하고 행복하게 가상 세계 안에 머무를래? 네, 빨간 약을 먹으면 그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파란 약을 먹으면 그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그리는 가상 세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시뮬레이션된 세계라는 그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Hi, I'm Thomas Anderson. Like many of you, I work with computers. But computers are also mirrors, reflecting back who and what we are in the 영화처럼 보이실 텐데 사실 이게 지금 리얼타임으로 구현되고 있는 게임이에요. 네오와 트리니티가 추격 장면인데
지금 보시는 게 언리얼 엔진 5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구현돼요. 제가 컨트롤러로 이걸 조작하면서 컨트롤해요. 가상세계의 시뮬레이션인데 우리는 현실과 구분하지 못해요. 물론 영화도 요즘은 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CG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세계는 철저하게 시뮬레이션 돼 있고 제가 자동차를 다 치워하면 없어져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 생겨요. 시간을 바뀌어요. VR을 쓰고 이 세계로 들어가면은 현실의 내 감각들이 다 이것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매트릭스 영화에서 그리는 세계에서 우리가 요만큼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들이 말했던 것이 1편에서 4편에 도달하면서 실제 이만큼의 기술의 발전을 이뤄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이 주인공들은 디지털화된 복제된 수많은 캐릭터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네오라는 존재는 여기서 신처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non-fungible 개념과 비슷하죠. NFT에서의 NF라는 개념과 되게 비슷하죠. 최근에는 실제로 매트릭스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10만 명의 사람들을 NFT로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에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이제 가상세계의 자아로 변신을 해요. 이 캐릭터들이. 그리고 파란 약을 먹으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머물러서 10만 명의 사람이 실제 두 개의 세계로 분화가 되죠. 그리고 지금도 이 NFT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적인 요소들이 구현되고 있고 지금 마지막 매트릭스 4편이 그렇게 흥행을 못해서 뭐 이런 것도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몰입감 있는 가상세계 안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로서 이런 것들을 세워놓는다. 이런 상상들을 조금씩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프로메티안 AI라고 하는 이것도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굉장히 사실적인 그래픽들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에셋들, 디지털로 3D 모델로 구현되어 있고 매핑되어 있는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시뮬레이션도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에셋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어를 통해서 한 1960년대 마이애미의 일반 중산층 가정의 서재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아까와 같은 씬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어떤 뉴로 인터페이스 발전하고 있죠. 지금은 말로 명령을 내렸어요. 생각만 해도 만들어진다. 내가 그 안에 접속을 해서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상력을 가미하면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가상세계에서의 하나하나의 이런 재화들의 중요성은 현실 세계에 버금가게 되고 내가 이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현실 세계와 대등하게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현실 세계 직업들이 가상 세계로 넘어가게 되고 개인들이 갖는 정체성의 중요성들도 그것들이 서로 전복되는 관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세상이 펼쳐졌을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디지털적인 재화들은 NFT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없죠.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범죄자처럼 돼서 격리되거나 사회적인 제재를 받아요. 디지털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 기업은 옴니버스라는 툴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뮬레이션들을 그들이 만들어낸 컴퓨터 칩, 연산력, 그리고 이러한 툴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현실 세계의 모사를 이제는 엄청나게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창작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보실 텐데 메타휴먼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 사람과 닮아 있는, 근데 이것들을 내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금만 조작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앞서 보신 10만 명의 매트릭스 캐릭터는 메타버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정의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게 되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버추얼 스페이스, 크립토 스페이스, NFT 스페이스 모두 다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공간, 우주라는 의미를 갖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러한 정의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또 다른 방식, 이것들이 새로운 스페이스의 등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사람, 아까 제가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 걸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러한 새롭게 등장하는 스페이스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되게 다채롭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와닿고 저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현실과도 같은 무언가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되게 허황되고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현실은 이거야 라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NFT로 다시 돌아와서 NFT라는 것이 가상세계의 디지털에 갇혀있지 않고 현실세계의 피지컬로 연결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IRL 경험으로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NFT와 연동되는 어떤 형태의 자산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이 변화시키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죠. Welcome to the Artifact ecosystem. 이건 나이키가 얼마 전에 가상 세계 브랜드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아티팩트라는 회사인데요. 이들은 디지털 세계의 옷과 스니커즈를 만들던 팀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신발의 외형은 하나인데 여기다가 스킨 카트리지를 끼우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킨으로 변화하는 신발이에요. 이 신발은 현실 세계 신발일까요? 네, 디지털로 정의된 가상 세계의 신발이죠. 그리고 경험을 쌓을수록 막 레벨업도 되고 변신도 해요. 네, 브랜드로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브랜드 경험을 사람들에게 가상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브랜드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지금 2021년 12월에 지금 나이키, 조던, 컨버스 마지막에 아티팩트예요. 이들 역사성 있는 브랜드 옆에 가상 세계에서 태어난 새로운 브랜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나이키의 공식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발을 보셨고 이 신발에는 아티스트들의 아트웍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중간 상태이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디자인들이 존재하죠.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가상세계의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모노리스라는 것도 나이키에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상자를 열면 아까 보신 그 신발과 스킨 하나가 랜덤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열 수 있는 상자를 또 하나를 줘요. 그 상자를 열면 그 안에 디지털 에셋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번에 열 수 있는 상자가 또 들어있어요. 지금 나이키가 만들어가고 있는 브랜드 경험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발과 스킨이 결합된다. 저 스킨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의 창작 플랫폼화 되어버린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신발은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스페이스 드립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다른 프로젝트 팀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은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되게 인기 있고 전통 있는 그 신발인데요. 제가 이 NFT를 보유한 상태에서 웹에 들어가서 지갑을 연동을 하고 사이즈를 선택하고 주소를 선택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요. 너가 갖고 있는 NFT 중에 뭘 사용할래? 라고 딱 물어보죠. 그래서 사용을 하면 체크아웃이 나와요. 가격은 프리, 무료. 왜냐하면 NFT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리딤이라고도 표현하고 지금 나이키는 이걸 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집으로 신발이 배송이 와요. 내 신발에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위에 보시는 이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에어포스 1 에디션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NFT는 이제 또 다양한 사용처들을 블록체인 스페이스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거죠. 실제 오픈시라는 거래소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것들이 NFT 거래가 되죠. NFT의 속성 값들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게 보여요. 포지드라는 거에 ye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 신발을 실물로 찾았냐 찾지 않았냐. 아직 안 찾았으면 이 NFT의 가치는 훨씬 높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리딤을 해서 신발을 찾았어요. yes로 바뀌고 이제 이 NFT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시장 내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보면 이건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얘는 신발을 찾을 수 있는 것과 찾지 못하는 것들로 차등화가 되는 거죠.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마켓플레이스 중에서 클럽 레어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크리에이트 NFT를 눌러서 직접 NFT를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때 옵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NFT를 만들래? 피지컬 NFT를 만들래를 물어봐요. 피지컬 NFT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리딤을 하고 나서 NFT가 소각되게 할래? 소각되지 않고 남아있게 할래?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 같은 NFT 컬렉션을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만약에 제가 NFT를 주고서 요 3다수를 내가 바꿀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저 NFT를 발행하고 선판매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권리를 줄 수 있죠.
이 NFT가 인기가 생기게 되면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NFT 가져오면 뭐 줄게와 같은 사용성들을 늘려주게 되고 NFT의 실제적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NFT 스페이스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NFT는 가상세계에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 가상경제와 같은 그런 것들이 먼저 붐을 일으키면서 NFT가 가상세계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안에 이것들이 제공해주는 사용성도 이 NFT 있으면 내가 뭐 그림 하나 더 줄게, 그리고 캐릭터 하나 더 줄게, 아이템 더 줄게와 같은 가상세계 안에서의 어떤 사용성들, 보상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세계관, 정체성들이 담기게 되게 좋은 그릇이었고요. 이것들이 일부 아주 소수가 현실 세계와의 접점을 가지고 제가 이걸 익스텐디드 NFT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양쪽 세계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 NFT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NFT라는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으면서 브랜드, 프로덕트, 어떤 아티스트들이 가상세계로 넘어와서 NFT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나이키가 가상 스니커즈를 만들고 또 유명한 어떤 아티스트가 아바타의 모습으로 가상세계로 들어와서 자기 음악 콘서트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가운데서 되게 부분적으로 현실 세계 세계관이나 정체성들이 가상세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가상세계에서의 확장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의 사용성이 현실 세계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 접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관과 정체성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이 뒤죽박죽 섞이면서 새로운 형태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는 브랜드나 프로덕트나 아티스트가 가상세계로 넘어와야지만 뭔가 브랜드 경험을 확장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가상세계로부터 시작된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을 다시 현실 세계에 가져와서 자신들의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NFT 세상에 있는 것들, 가상세계에서 생겨난 재미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를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얘기이죠. 개념적으로 좀 복잡하고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혹은 미디어 아티스트 분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러한 경험들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저도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상한 것들 좀 많았어요. 저런 거 왜 하지 하는 막 되게 멀쩡했던 셀럽이 저쪽 가서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바타로. 브랜드가 저기 가서 저런 거 하면 주주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도하려다가 막 팬들이 보이콧하고 불매운동하고 이런 난리가 났었죠. 이제는 그것들이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조금 더 본질적인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까지는 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면 아티스트, 창작자들이 되게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외로 완전히 투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쪽은 투자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새로운 시도, 자기를 확장하는 창작 작업에 관심 있는 사람, 한쪽에는 금융권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이들이 NFT라는 것들을 매개로 만나서 시장을 이루는데 재밌는 점은 교육받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반반의 승률을 보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효율적인 시장, 비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효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가치가 변동하고 막 시장이 확산되고 내재 가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혼탁한 가운데서 키워드 자체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정말 NFT 모두가 NFT를 이야기하는 상황을 우리가 지나서 지금에 도달을 했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에 도달하게 됐죠. 이슈 하나는 정말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아티스트들과 창작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부터 NFT 쪽에 들어오는 관심자들은 또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들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거고 새로운 경쟁 구도, 새로운 협력 구도들이 생겨날 거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NFT 씬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죠. 그리고 뭐 개방, 공유, 참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추구를 했고 저도 아까 오픈소스라는 거에 되게 열광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라고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브랜드나 기업들, 아주 전문성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다 독점하는 상황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웹2 세상을 지나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대를 지났죠. 우리 개인정보를 주고 그들에게 주권을 다 이양하면서 뭔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웹3에서도 저는 한시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그대로 재현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대 기업들의 힘은 정말 우리가 무시 못하고 그들은 지금도 너무 빠르게 학습하고 있고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공유나 개방 같은 가치들이 한시적으로는 깎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이 좀 어떤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항상 그것들을 견제하는 반대 운동이 있죠. 전 아티스트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균형점을 가지고 세상에 또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를 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어떤 균형점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논의해 볼 만한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방식의 예시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크리에이터 관점, 아티스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오키라는 아티스트 혹시 아시나요? DJ. 네, 되게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티스트라고 호칭을 하고 싶은데 되게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NFT, 메타버스 쪽에서 정말 많은 시도를 했고요. 거의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곳에 가면 아오키의 아바타가 다 등장을 합니다. 워낙에 개성 있는 캐릭터이고요. 지금 이분이 아오키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오키버스는 NFT를 통해서 개인의 브랜드를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는 시도를 하는데요. 브랜드를 넘어서 저는 아오키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NFT는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시에 가면 거래가 되는데 다 동일한 모습이죠. 들어가 보면 뭔가 이게 티켓 같아 보이네, 멤버십 같아 보이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티켓을 갖고 있는 소유자의 이름이 여기 박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소유자가 바뀌면 바뀌어요. 그리고 클릭을 했더니 이 NFT를 갖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미 끝난 것들, 지금 리딤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미션도 주어지고 미션을 달성하면 뭘 줄게도 보여줘요. 지금 이 NFT 자체가 하나의 웹페이지처럼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개인 맞춤화된 모습이에요. 위시리스트도 작동을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아오키라는 사람이 NFT를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 아오키버스라는 걸 개념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이 안에서 내가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특전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분배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해지고요. 예전에는 다시 NFT를 배포하고서 이것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액티브 상태의 디지털 티켓으로 존재하면은 이제는 이전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느낌들, 셀럽들과 개인적인 관계들을 맺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비프렌드라고 하는 NFT 컬렉션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인플루엔서이죠. 그리고 뒤에 되게 멋진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 다 이분이 직접 그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참고로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네, 이 캐릭터들의 NFT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NFT 컬렉션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 컬렉션이거든요. 저 그림 하나하나를 직접 그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내가 그린 거 맞아를 일단 증명을 하는데 이 NFT의 특징은 이 하나하나마다 다 사용처가 달라요. 그리고 이 사용처는 현실 세계에서 게리 베이너척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뭔가를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를 갖고 있을 때 어드미션, 기프트, 액세스라고 하는 3개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되고요. 액세스 중에서도 이제 원투원 1대1을 할 수 있는 티켓들이 이 안에 있고 컴피티션, 서로 만나서 탁구를 치거나 볼링하거나 이런 경쟁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룹, 스콜라십, 이건 뭐 장학제도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NFT라고 하는 컬렉션 안에다가 이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수많은 자기의 개인 브랜드, 개인 컨텐츠들을 정말 오밀조밀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 공통적인 사용처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비프렌드의 컨퍼런스 브랜드인 비컨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컨퍼런스가 이제 열렸는데 2년 차로 열렸어요. 이 티켓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년간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입니다. 아주 독점적인 기회고요. 이 컨퍼런스 규모 보시면 굉장히 거대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유명한 130명 이상의 스피커들이 참석을 해요. 이러한 NFT의 경우에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에 대한 사용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5월 4일에 효력이 만료가 됩니다. 블록체인상의 NFT는 영원히 남아있지만 이거를 뭔가로 맞바꿔주는 이런 유틸리티, 사용성은 유효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프렌드라는 프로젝트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현재 지금 보시는 랄리라는 서비스 그리고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세상에 등장을 했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뭐 주식창 같이도 보여요.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그리고 거기 가격이 매겨져 있죠. 이거는 크리에이터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소셜 토큰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조금 카테고리를 다르게 가면 스포츠나 이쪽으로 가면 이걸 이제 팬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가게 되면은 누구나 자기가 토큰을 발행을 해서 이 토큰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만들어주고요. 그 가운데는 이제 NFT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티스트의 경우엔 자기의 NFT를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걸고 혹은 자기가 발행한 NFT, 그 토큰을 구매한 사람이 그것을 지불함으로써 이런 특전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토크노믹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게 거대한 어떤 경제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개인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팬덤, 영향력을 갖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런 경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애프터파티라는 플랫폼인데 여기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콘서트 티켓을 토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소셜 토큰을 발행한 것들을 지불을 해서 올 수 있고 어떤 토큰을 지불할 수 있어라고 하는 되게 그런 선택지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티스트고 당연히 내가 여는 콘서트에는 내 토큰을 지불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유명한 다른 사람들의 토큰을 가져와도 우리가 티켓 줄게. 대신에 약간 너는 후순위야 라는 방식으로 차등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현실 세계 콘서트나 이벤트들이 많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물쇠로 되어 있고 지불수단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그 중에 NFT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애프터파티는 자체적으로 몇 개의 멤버십 NFT를 발행을 했어요. 그 NFT를 갖고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콘서트나 이벤트들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죠. 앞으로 벌어질 이벤트들도 저 NFT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올 수 있어. 다음에 또 벌어지는 콘서트도 무료로 올 수 있어와 같은 사용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BAYC라고 하는 이런 컬렉션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커뮤니티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에서 쉽게 인증을 하면서 현실 세계 이벤트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의 되게 재밌는 점은 NFT를 발행하는 이벤트를 주에 2번 정도 해요. 그래서 저희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좀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애프터파티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직접 민팅을 해요. 그리고 민팅을 할 때 블록체인 안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 3개를 메타데이터라는 형태로 입력을 하고 딱 민팅을 하고 나면은 이 공간에 있는 어떤 스크린들이 내 NFT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거기서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공식 트위터 계정 같은 데 가면은 이 사람이 이번에 새로 민팅했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계정을 태깅을 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NFT 씬에서 가명성에 숨어서 막 동물 얼굴들 그리고 막 가명들 쓰면서 숨어있는 NFT 컬렉터들 되게 많죠. 프로젝트 팀들 되게 많죠. 반면에 애프터파티는 현실에서 대면해서 우리라는 사람들에 대해 인증을 하고 이들의 소셜 계정까지도 태깅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였을 때에는 더 거대한 이벤트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또 재밌는 이벤트들을 벌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제가 이걸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NFT 쪽에서 이더리움 진영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NFT에서의 NF, non-fungible 대체 불가라는 의미를 가졌죠. 소울 바운드 토큰은 전송 불가, 거래 불가예요.
NFT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차익을 남기는데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실제 그 작품이나 그 컨텐츠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막 막무가내에 달려들어서 서로 그것들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서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죠. 이 토큰은 애초에 전송이 불가해요. 최초에 만들어진 지갑과 완전히 결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소울바운드라는 표현은 이제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을 주면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데 요거는 계정에 완전히 귀속돼서 영원히 이 사람만 쓸 수 있어의 개념이에요. 이 토큰이 이제 올해 중에 아마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가능해지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 토큰과 결합이 돼요. 심지어는 뭐 학력, 내가 어디 살고 실제 지금 어디서 살고 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일들을 어디서 해왔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내가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한 것들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좋은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은 보상과 관심을 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른쪽에는 이러한 개념을 차용한 어떤 게임 플랫폼에서의 도식인데요. NFT라는 것 자체, 플레이어라는 개념을 지금 두 개로 나눴죠. 스피드 NFT와 쉘 NFT.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NFT 껍데기는 그냥 아이템을 조합하고 아바타를 넣는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여기에 스피릿 NFT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거는 내가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트랜스퍼, 밸런스, 스테이킹, 뭐 거버넌스, 사이닝 이러한 블록체인 상에서의 활성 데이터를 토대로 이것들을 등급화하고요. 이 안에서의 어떤 평판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블록체인 밖에서의 어떤 소셜한 활동들, 디스코드나 트위터, 뭐 레딧 같은 데서의 활성도, 기여도를 합쳐서 이것들을 내 가상세계 캐릭터 안에 실제 레퓨테이션, 어떤 평판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티스트들이 소울바운드 토큰을 활용한다. 되게 많은 가능성들을 지금 이쪽 진영에서는 예시로 들고 있어요. 진짜 내가 만든 작품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알고 키워드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낯선 개념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많이 담겨 있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신 거나 궁금하신 거나 이거 이후에 토론 세션 통해서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영진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기계비평이라는 수업을 7년째 운용하고 있고요. 이 제목이 되게 낯설죠, 여러분. 보통 비평이란 것은 문학 비평, 영화 비평은 들었지만 기계를 비평한다? 이런 개념은 좀 되게 낯선 것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이 모두 다 테크놀로지로 가득 차 있고 문화의 표상조차도 사실은 테크놀로지에 기반하에 있고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 기술 문화에 대한 공부 없이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해서 혹은 기계에 대해서 비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평은 단순히 그냥 뭐 비판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비평은 점검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비평적 점검은 때로는 굉장한 창의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작가들은 사실 되게 비평력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기계 비평이라는 수업에서 이제 말 그대로 철학자 아니면 엔지니어 아니면 아티스트 분들을 모시고 이제 계속 수업을 해왔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요즘 제가 좀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뭐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NFT라든지 이런 가상 세계와 관련된 어떤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데 약간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을 가진 자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들려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이제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NFT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일종의 그 교환 형식이기도 하고 또 이제 디지털 매체의 어떤 새로운 발행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지금 갑자기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치가 없던 것이 갑자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그 어떤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이거 5만 원짜리인데 제가 아까 뽑아왔어요. 이거 뽑아보니 힘들었는데 네. 이 5만 원의 가치는 뭡니까? 뭐 누가 말씀하시면 돼요. 뭐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는 뭡니까? 뭐 중국집 세트 4개 정도 시켜 먹을 4개 안 되나? 3개 정도 시켜 먹을 가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요즘 시급으로 치면은 뭐 한 4시간? 네, 4시간 뭐 5시간 사이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좀 더 다른 뭐 가치를 말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혹시? 가치가 없다. 나에게는 왜? 나는 부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한테는 가치가 꽤 있었어요. 오늘 왜냐하면 이게 5만 원이란 교환 가치도 있었지만 이걸 뽑아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뽑아오는데 아마 제 인건비가 10만 원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면 이곳저곳에 돌아다녔거든요. 이 5만 원짜리가 없어가지고 만 원짜리 바꿔가지고 또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에게 가치가 전혀 통용되지 않죠. 그건 당신 생각이고인 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하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좀 아티스틱하게 여러분 아티스트가 많잖아요.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예술가들은 사물을 되게 낯설게 보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걸 되게 낯설게 보면 뭘까요? 우리 흔한 이제 의미의 5만 원권도 있겠지만 낯설게 보면 뭐예요? 아주 특이한 걸 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 종이, 그렇죠? 종이. 신사임당 그린 종이. 네. 약간 아트웍에 가까운 그런 이제 가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아주 잘 그렸으니까요, 그렇죠? 네. 요거 왜 이러지?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지금 가치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데요. 뭐 한 사람만 더 들어볼까요? 아까 뭐 종이, 그림 종이다. 네. 아주 잘 그린 초상화가 그린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뭐 네? 축하의 의미. 어찌됐건 그 아까 교환 가치하고 좀 연관이 좀 있네요. 그거는 네, 그렇죠? 이게 만 원짜리를 주면 축하의 의미가 좀 굉장히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교환 가치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걸 좀 떠나서 이게 뭘까라고 하면 뭐 종이이기도 하고 그림 뭐 달린 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잘 접으면 뭐 공작 재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찢어도 되겠네요, 여러분? 네? 찢어도 되겠네요, 이거? 네. 잘 안 찢기네요, 네. 그 지금 알려드린 건 뭐냐면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는 찢을 수도 있죠. 제가 뭐 물론 이게 재료니까 조심히 다룰 수도 있겠지만 종이니까 찢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갑자기 놀래죠? 마음이 막 찢긴 것처럼 왜 아파하죠? 뭐 제가 힘들게 가져온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거 놔주지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러죠? 네.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절대시하고 있는 이런 돈의 가치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돈의 가치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신뢰인 거죠. 우리 사회의 신뢰고 이걸 뭐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치로 인정하는 거지. 만약에 이거 들고 가서 어디 아마존에 막 정말 네, 생 오지에 가면은 전혀 아무것도 바꿔 먹을 수 없는 종이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찢어 마땅한 재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질문. 네, 요거는 아주 낡은 시계인데요. 잘 보면은 지금은 이제 팔지 않는 MP3 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꽂아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요거의 원래 옛날 기능은 상당 부분 이제 도청입니다. 도청. 네, 이게 아주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어디다 가다가 이제 탁 누르면 바로 도청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마트 기기가 없었을 때 사실 이런 게 그런 의미에서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래가지고 줬는데
보니까 좀 짝퉁이더라고요. 약간 요거 안에서도 짝퉁이더라고요. 요런 계열 안에서도. 근데 이제 기능이 좋아가지고 뭘 누르면 바로 녹음이 되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노래를 여기다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기 열어보면 한 100몇 곡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든 노래가, 멜로디가. 연주한 것도 있고 그냥 멜로디만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 중에서 한 10곡 정도만 제가 빼가지고 10년 전에 디지털 싱글로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싱글을 물론 사람들이 굉장히 뭐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 옛날 음악 했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이 뭐랄까 시계는 약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된 버전하고 이 최초 버전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멜로디는 같은데 뭔가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래서 최초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화됐는지를 굉장히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튼 고장 나는 바람에 여기 안에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로 남아 있는데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복사를 안 해놓은 거죠 따로. 굳이 그럴 만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제가 멜로디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찌 됐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밖에 없게 된 하나의 디지털 파일이고 열어보려면 이 물리적인 해부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청계천 저기 동묘시장 가면은 500원도 안 되는 500원이 뭐야 그냥 한 100원, 200원에 팔만한 시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심지어 제가 조금만 또 요거 노력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파일을 들으면 제가 다음에 다른 곡들을 또 이제 여기서 수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혹시 선생님은? 없다? 너의 인생에는 나를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네. 그래도 뭐 한 5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약간 또 제가 유명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유명해질 수도 있다. 저 양반 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럼 혹시 저거 수천만 원에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치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가치는 아니에요. 예측하고 있는 가치, 확률적인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교환 가능한 형식으로만 여러분에게 인식되는 감이 있지만 되게 잠재적인 것들입니다. 다각적이고 잠재적인 것들이 가치의 수많은 그 표출 양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찢어버린 5만 원과 이 사이에는 사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오늘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NFT는 제가 그렇게 잘 모르지만 이 가치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잠재적이고 아무튼 아주 많은 것들에 의해서 종합되는 것인데 NFT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고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돈의 가치 혹은 뭐 어떤 뭐 물건의 가치는 총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가 된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상징성, 의미라는 거 의미. 아까 최초의 오영진의 디지털 싱글에 초안이 담겨 있는 이것, 뭐 시계, MP3, 뭐 아주 고장난 거. 근데 스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성도 없어요. 사용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돼. 그런데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돈은 솔직히 말하면 상징성은 존재하지 않죠. 제가 아까 아무리 부여하려고 난 이거 되게 힘들게 구한 5만 원 해도 여러분 아주 아무렇지도 않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란 거 애초에 이제 상징적인 가치는 없는 거고 사용 가치도 없는 거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어린애가 뭐 배 접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교환적 가치에만 있는 것이죠. 사용적 가치는 얘도 우선은 좀 가질 수는 있어요. 야 고치면, 그렇죠? 근데 고친다는 가정하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사용적 가치가 굉장히 강한데 뭐 상징성도 없고 교환성도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 같은 거. 여기에 무슨 상징성이 있겠습니까? 예, 맨날 바뀌는 의자고 고장나면 고치는 의자인데 이 어깨만 아니 허리만 지지해주면 되는 것이죠. 교환 가능성도 없죠. 누가 바꿔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물과 돈, 뭐 혹은 작품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제 그 틀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 여기 아티스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의 작품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가치가 강합니까? 여러분 뭐 되게 이제 여기 미디어 아트 스쿨이니까 미디어 아트 작품 교환 가능한가요? 뭐 잘 파는 분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 네. 뭐 저런 분들 빼고는 이제 뭐 팔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교환 가능성이 좀 약하죠. 그게 한국 이제 디지털 아트씬 혹은 미디어 아트씬의 또 약간의 그 취약점이고 독특한 면인데 이게 시장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거.
사용 가능성? 여러분의 작품이 실생활에 사용 가치를 갖는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그 사용 가치에 반하는 어떤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작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누구에게 보이는 디지털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상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은 결국 제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을 이제 NFT로 발행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발행할 수 있죠. 아까 신기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더 오프라인과 이것이 이제 경계가 없어지고 오히려 현 물질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유일무이하니까 NFT화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그 NFT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근데 우선은 NFT로 발행되는 그 디지털 파일들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이미 이제 신기현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NFT 아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NFT의 발행 형식이 있고 이 안에서 예술 작품도 유통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투자의 가치로만 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NFT가 어떻다 저렇다고 하는 게 대부분 6개월 뒤면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례가 나오면서. 어찌됐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NFT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뭐 많이 이제 화제가 되는 건 게임 내 그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이제 NFT화 시켜가지고 유통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임 내 아이템이란 것은 게임이 종료되면 사라지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게임 개발사에게 온갖 이 전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거죠. 많은 게이머들이 열받아하고 게임을 바꿔버리고 뭐 아이템 드롭률을 제대로 알려줘라 하면서 소비자 불만이지만 동시에 약간의 주권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전권이 전부 다 게임 개발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게임 안에서의 나의 노동이나 플레이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대변해주는 저 아이템을 내가 가지고 있고 누구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고 그리고 이 게임이 심지어 종료된 이후에도 다른 데서도 약간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면 굉장한 혁명이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게임 개발사들이 이런 지점들을 생각하고 과연 NFT화 시키고 있는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게임 회사는 자기 이익에 충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된다면 뭐예요? 전권이 다 소비자에게 가 있잖아요. 플레이어에게 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포기하지 않죠. 네. 오히려 일부분은 제어하고 오히려 NFT화 시키면서 다른 의미의 가치,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가치를 이렇게 전권을 그러니까 설계하겠죠. 여하간 아무튼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 게임 내 아이템의 NFT화 문제는 아직은 저는 완벽하게 뭐 모델이 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임과 게임 간에 통용되는 NFT 아이템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아이템은 도대체 왜 가치를 가지는 걸까요? 여러분, 아이템. 어떤 특정한 이 집행검 뭐 이런 거 엄청난 이거 막 수억하거든요. 리니지에서. 여러분 지금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우라가 막 느끼지 않습니까? 10억짜리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안 될 수도 있죠. 전혀 플레이 안 해본 사람은 가치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리니지 해본 사람은 어떨까요? 막 가슴 떨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치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저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라는 그 사실 하나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DNA가 이렇게 조합된 건 인간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플갱어 없는 한. 아니면 길 가다가 저 수석, 뭐 돌멩이는 같은 게 있나? 돌멩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준 NFT입니다. 대체 불가능 락,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하다, 고유하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가치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게임 내 아이템에서 이 아이템은 도대체 왜 가치를 가지는 걸까요? 고민을 별로 안 해보셨군요. 기본적으로는 저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랭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랭크가 올라간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사용자들을 뭐 학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이 게임 내 커뮤니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유일무이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것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추앙하고 이것을 다들 원하고 있는데 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욕망의 낙차에서 일어난 가치죠.
그렇죠? 고유한 것은 많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더더군다나 이건 근데 왜 그 금액이 책정이 된 걸까요? 그 수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도대체 왜 책정이 될 걸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니 이 몇십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이해 가는데 왜 수억 원까지 가지? 도대체 이 안에 아이템 시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 자본이 축적되고 그 안에서 그것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2000년대 중반에 이 와우의 중국 그 놀이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평등한 게임이죠. 5시간 한 사람, 5시간이 아니라 한 100시간 한 사람, 또 다른 데서 100시간 한 사람, 둘 다 비슷한 랭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게임이 공정하기 때문이겠죠. 거기서 약간의 손놀림 정도인데 손놀림이 크게 이제 중요한 게임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투여한 시간 대비 내 이제 그 랭크를 얻는 것이죠. 근데 왜 거래가 일어나느냐? 그것을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 100시간은 못 참아. 못 참고 나는 한 20만 원 내가 써가지고 중국 놀이 노동자들이 만든 저 아이템을 내가 구입할 거야. 아니면 그 캐릭터를 내가 가질 거야. 그러면 그게 손해냐? 전혀 손해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100시간 동안 일하는 가격보다는 그냥 10만 원 주고 하는 게 사실은 10만 원 내가 5시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100시간을 5시간 만에 사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결국 1세계, 2세계, 3세계 사이에 일어나는 그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낙차를 일으켜서 이 시초 축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게임 내 자본이라는 것이 유입되고 축적되기 시작하는, 생태계가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건 나도 갖고 싶어, 너도 갖고 싶어, 경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 금액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본이 축적되겠습니까? 축적되는 데는 결국은 1세기와 2세기, 3세기 사이에 이 시간당 임금 노동이 이 놀이 노동자의 어떤 그 격차 안에서 이제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최초의 단계는 뭐예요? 이런 우월함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뭐 공명심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욕망 같은 것이죠. 그것을 서비스한 하나의 비용처럼 이제 나중에 등가 교환이 되는 것이에요. 제 왜 갑자기 이제 NFT 얘기에다가 게임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내 화폐라는 것이 왜 통용되고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안에 왜 그 안에서의 경제가 현실의 경제와 맞물리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가상 세계 안으로 이제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인데 그 축적되는 것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감정에 대한 전쟁 같은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온라인 게임을 안 해보신 분은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초반 30분 만에 열패감을 느낀다던가 내가 여기 무시당한 느낌을 받네? 이러면 어때요? 기분 팍 나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내 능력을 통해서 게임을 더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자본을 통해서 앞질러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기분입니다. 기분. 네. 그냥 작게는 기분이고 크게는 욕망 같은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 가상과 현실 세계의 이런 경제를 이어주는 최초의 단계이고 그 가치의 어떤 그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아까도 이런 단순한 물건 혹은 뭐 이런 이제 뭐 돈 같은 것의 가치를 우리가 자꾸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등가 교환으로만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게임 내 아이템도 등가 교환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와 10억에 팔렸다며 그럼 다음 거면 또 몇 억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결국은 이 세계의 가치는 왜 축적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축적되고 있는 하나의 아이템 시장에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그 NFT라는 하나의 기술적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탈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게임 회사가 마음대로 이것까지 내가 가져가기 못할 거야. 이건 나만의 검이야. 내가 얼마나 돈을 썼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얻은 건데 이건 내가 다음 게임에서 쓸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엔 허락하고 있는 게임 회사는 없습니다. NFT 게임을 준비하는 회사 중에는. 그러니까 NFT화된다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근본적인 그 정치성이 있잖아요. 그 정치성을 잃어버린 채로 이제 전개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뭐 한편으로는 이제 플레이턴 대표적인 게임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게임은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이게 재밌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돈을 벌기 때문에 재밌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게임 내 가치 축적의 과정으로 보면 약간 이게 뭐랄까 수미상관이 좀 바뀐 겁니다. 이게 재미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의 전쟁이 일어나고 가치가 축적되기 때문에 교환되는 것이고 교환되니까 또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플레이턴의 어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반대인 거죠.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가치 생성 과정이 약간 생략되거나 아니면 약간 축약돼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만든 얻은 이제 어떤 만화라든지 아니면 캐릭터를 어디다 팔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단위 시간 그 임금이 높은 제일 세계와 교환하겠죠. 그러면서 낙차가 일어나죠, 가격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재 이런 그 NFT 혹은 가상세계의 어떤 물건들의 가치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같아요라고 하냐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를 더 해야 되지만. 근데 아무튼 이러한 가치가 우리에게 파악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사용자나 플레이어에게 올 것이라고 낙관하는 일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항상 이 가치를 날려버리거든요. 적당한 시기에 상향 평준화 시켜버려가지고 말 그대로 이미 돈을 쓰고 막 우월한 감정을 지위를 느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쫄깃하게 아니 또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라고 또 예를 들어 하나의 사건을 또 줍니다. 이게 뭐냐면 가치를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우월적 가치가 이만큼 있는데 이걸 다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증발시킵니다.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교한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게임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생략시키기가 되게 쉬운 것이죠. 현실에서는 어렵죠. 현실에서는 우리들의 실물 가치나 사용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이게 삭제되지 않거든요. 공백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는데 게임이라는 건 결국은 이 상징적 가치에 이제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 삭제시키기가 쉽죠. 다른 집행검을 풀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아주 엄청난 그런 밀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게임과 게임 플레이어 사이에. 그래서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기반한 그 몬스터 캐릭터가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귀엽게 생겨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만약에 이게 게임적 구조와 잘 맞물리는 이제 어떤 형태가 이제 또 등장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그 안에서의 감정적 격차와 뭐 우월한 어떤 그런 지위에 대한 욕구, 욕망 이런 것들하고 교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 이 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밈이죠. 한 70억에 팔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밈을 지금 이제 NFT로 발행해서 파는 또 행위들도 꽤 있죠. 근데 밈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밈은 그 창작자가 물론 최초 게시자는 있지만, 근데 과연 그 사람의 작품인 건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밈이란 게? 밈은 기본적으로 원본을 무단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무한도전에서 우리가 어떤 짤을 얻는다고 했을 때 사실 허락받지 않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이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가 되고 또 웃음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 그래서 또 패러디가 돼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증식 창의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최근에 이런 밈을 NFT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도대체 저 밈은 누가 만든 거지? 게시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 게시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DC 인사이드 들어가 보세요. 하루에도 이 밈의 후보자들이 수천 건입니다. 그 중에 살아남는 게 한두 건인 거예요. 그것도 수천 명이 뭔가 합심하고 뭔가 무의식적으로 동조해야지 이걸 밈으로 입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밈의 가치는 그 최초 게시자의 것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초 게시자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밈은 리믹솔로지, 그러니까 뭔가 원본을 무시하면서도 막 절취해서 새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무단 저작권 무시죠. 이런 행위하고 연관이 있는 문화적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소유를 종식시킨다는 거,
종속시킨다는 거,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도 제가 지금 현재 저의 불만 사항일 뿐이지 뭐 1년 뒤나 또 대부분 또 NFT 씬이 뭔가 또 다른 의미에서 작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그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죠. 아무튼 근데 제가 이걸 왜 불만을 얘기를 하냐면 어떤 특정한 것의 물건의 가치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합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교환 가능한 이런 숫자만으로의 어떤 그런 가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럼 가치 평가할 거예요? 뭐 DC 인사이드에서 나왔으니까 뭐 심형짜리 어디서 나온지 다 밝힌 다음에 거기 유저들 막 수만 명한테 나눠줄 겁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디지털 파일을 이제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실물화 시킬 수 없었고 또 이제 막 교환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없었으니까 디지털 파일 모두가 교환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신과 맞아 떨어져야지만 교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표적으로 해서 이 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미가 확정되지 않죠. 심지어 확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쏘는 그런 이제 밈은 대충 쓰는 거지만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밈이었던 개구리 페페 같은 경우는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미국의 극우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홍콩의 좌파 시위에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미를 둘러싼 하나의 투쟁 같은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가치 중에서 뭐예요? 상징성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가져갔다가 또 뺐다가 고지전 같은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NFT 만약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뭐 유통시킨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저걸로 토큰 저걸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그래서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기반한 인터넷 밈의 가치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기영 선생님께서 잘 말씀 주신 게 좀 이상하다. 왜 이런 것까지 밈으로 이런 것까지 NFT로 발행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사실은 배면의 이유를,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를 보면 이게 이렇게 유통돼도 맞나? 라고 하면 잘 따져보면은 대부분 그 가치 형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결합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분배하고 있지 않는 말 그대로 약간의 중간에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FT 프로젝트들 일부가 이런 잉여 가치들을 계속 훔치고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들도 꽤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의미에서만 작동하는 그 대체 불가능성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치의 근거에서 무엇을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NFT는 이제 재현 형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뭘 재현했는데 그 재현된 뭐 전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소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증서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현 형식이 아니라 거래 형식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NFT 예술을 한다라는 것에서 약간의 그 마찰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게 새로운 재현 형식이라면 이게 뭐 게임 엔진이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아무튼 새로운 재현의 형식들이 있잖아요. 라면은 고민할 게 많아요. 기존의 미학과 연결 지점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재현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NFT화 시키면서도 점점 이게 예술이 맞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거래 형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뭐 해결될 수도 있겠죠. 네. 거대한 아카이빙 공간을 또 뭐 제공하는 뭐 이제 뭐 코인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아카이빙이 있고 그 끝까지 신뢰 보증하는 것이 있다면 원본에 가까운 그 어떤 뭐 디지털 파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지금 민팅된 그런 예술 작품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미의 대상은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네. 그 작품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그것에 가담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한 사람만 소유하지 않잖아요. 특정한 작품은 또 분할해서 소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작가의 팬이라든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끄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외화된 부캐처럼 보입니다. 본캐는 현실이 아직까지는 있고 이것을 대치하는 하나의 커뮤니티적인 가치를 주고 정체성의 가치를 주면서 이제 말 그대로 그런 가치를 끌어모으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신기현 선생님께서. 그래서 NFT 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기존 예술 작품 거래 방식을 탈중화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 그 고유한 미의 자율성으로부터 탈구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는 근대인이고 현대인이고 그래서 예술 작품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반 고흐의 작품의 가치가 그게 거래가에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타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그 작품을 보면은 분명 뭐가 느껴져, 아우라가 느껴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작품 내부에 어떤 미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미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근데 지금 NFT화한다라는 것은 그 미적 가치, 뭐 자율성, 그 작품 내 가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체로 그럼 NFT로 발행된 예술 작품은 예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예술 형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그 예술가, 독특한 예술가, 그리고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동시에 이 작품 안에 내 혼을 집어넣는 타임캡슐로서의 작품.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대 예술가들의 정신에서. 내가 죽어도 작품은 남는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광기에 휩싸이는 거예요. 대부분은. 죽음과 싸우는 거라고요. 작품의 결과물은. 근데 NFT? 과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술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예술의 패러다임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예술에서는 예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건 뭐 잘 아시는 거니까. 비플의 작품도 뭐 예쁘고 좋습니다. 매일같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날마다 첫 5000일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줬던 경이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가치 중에 하나는 저 작품 안의 미적 가치라기보다는 또 뭐예요? 저 작가에 대한 신뢰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혹시나 아까 이제 이거를 혹시 저 사람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혹시나 하면서 이제 저를 약간의 신뢰했다면 그때 생각했던 그 가치겠죠. 근데 이건 신뢰할 만하잖아요. 이미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졌으니 엄청난 신뢰.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할 거라고 죽을 때까지 할 것 같다라는 그 신뢰. 그러니까 이 돈에 팔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가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예술 작품의 가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 중세 시대는 또 다른 의미의 가치였고요. 그럼 페트론이 지배하는 그런 가치였고, 뭐 근대에는 또 다른 가치였습니다. 뭐 말고 자본 형식 안에서 내가 작품을 얼마나 또 많이 팔 수 있냐, 뭐 이런 의미의 가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끝까지 일관되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광기처럼 보이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가치 평가는 없었죠. 그러니까 NFT는 이런 가치를 가시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존재했지만 당연히 존재했죠. 존재하는 가치라고 이 가치는. 근데 이걸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NFT에 어떤 미디어적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NFT 기술 안에. 그래서 브랜딩이라든지 커뮤니티, 지속성에 대한 신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NFT와 관련해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예술을 바꿀 새로운 단어들인 거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대 많은 팝 아티스트들은 이 브랜딩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10년 전에도 바나나 그림이 그리고 20년 뒤에도 바나나 그림을 그려서 브랜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작품 가치를 갖죠. 그리고 요즘 작가들 굉장히 멋지잖아요. 여러분 스타일링 되게 멋진 작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솔직히. 자기 자신이 작품인 거죠. 이 작품을 만드는 작품인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 팝아트의 세계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커뮤니티, 지속성에 대한 신뢰 같은 건 원래 존재하던 전략인 거죠.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앤디 워홀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커뮤니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커뮤니티는 그냥 내 작품을 사주는 소위의 이 부자들의 뭐 커뮤니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거 상관없이 지위 공로 상관없이 내 팬들의 커뮤니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네트워크가 탄생한 이후부터만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그것도 아마 본격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대표적인 게 아미, BTS 이런 거죠. 팬덤이 사실 만들어낸 작품인 거죠. 그 노래도 좋지만 물론 노래도 좋아서 그런 거지 솔직히 말하면 상당 분량은 아미라는 이 커뮤니티의 가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현대 이런 대중 예술도 그 가치의 그 어떤 할부가 아니라 뭐죠? 분할? 네, 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곡만 잘 만들면 뜰 거야. 내가 뭐 글만 잘 쓰면 뜰 거야. 내가 조각을 잘하면 뜰 거야. 내가 뭐 그림만 잘 그리면 뜰 거야. 그건 천만에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이런 분도 이제 하나의 이제 작품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분의 이런 작업 방식, 자기 셀카를 끊임없이 찍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신뢰를 주는 이 방식은 많은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분의 작품은 그러면 작업이 아니다. 그냥 저거는 뭐 민팅된 그냥 어떤 디지털 파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쉽게 단언할 수 있는 예술 이론가가 있습니까,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예술 자체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제 초반에 예전에는 이제 모두가 15분 동안 유명해질 것이다. 이제 그냥 헛말을 한 건데 그게 자꾸 유행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져가지고 나중에 모두가 15분 안에 유명해질 거라는 말로 또 바꿔서 했다고 하죠. 이 두 말은 그 사람 말에서 다 나온 거라는 거죠. 앤디 워홀의 이 말은 NFT 사회에서는 의외로 너무 잘 맞는 예언인 것 같습니다. 이분 15분 만에 유명해진 건 아니지만 이 15분은 상징성이죠. 그렇죠? 어떤 뭐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특정한 어떤 그런 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유명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오늘날 예술의 뭐랄까 뭐 본질처럼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성, 사용성, 교환성이라는 좀 낡은 틀로 다시 보면 결국 이 상징성을 끌어내는 일이 쉽지는 않다. 제가 그냥 여기 와서 이거에 대한 막 스토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상징성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매번 얘기해야 돼요. 매번 얘기해야 되고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비슷한 시리즈도 제가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거 10만 원에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징성을 끌어내는 행위가 얼마나 성실하고 동시에 광기 어린 작업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예술의 또 다른 전략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옳은 전략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혼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이 이제 막 그 글병이라고 해서 이제 쓰지 않으면 막 못 견디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하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생계형으로 글을 팔고 살았고요. 그리고 맨날 고독한 상태로 광기 어리게 작품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NFT화된 어떤 예술 세계 사회에서는 별로 안 맞죠.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들쭉날쭉에다 도박 중독자에다가 약속도 안 지키고 이 사람 원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도스토옙스키 못했을 겁니다. 앤디 워홀 같은 사람이 이제 각광받는 건데 앤디 워홀조차도 이제 지금 이 NFT에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단순한 어떤 쇼맨십이나 뭐 브랜딩 구축만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내적 가치란 건 존재합니다. 기본이 되는. 예를 들어 그 앤디 워홀의 공장식 작업, 이 작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대적 이 방법론을 패러디했다, 뭐 말 그대로 표상했다, 그러니까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앤디 워홀의 최초의 그런 캔버스프 그런 연작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공장 노동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기에 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형식 자체가 예술인 거예요. 무엇을 재현했냐가 아니라 반복되는 형식 자체가 이 사람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앤디 워홀과 죽음의식 뭐 이런 이제 연구들도 지금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려하고 재밌고 브랜딩을 잘하고 사교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작품을 잘 만들었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앤디 워홀의 어두운 면도 있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이고 그 내면을 끌어낸 어떤 지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내면이란 게 사라지고 이제 말 그대로 관계만 남은 것인가, 아니면 어찌됐건 내면의 가치도 존재해야 되고 동시에 이것을 외화시키는 일까지도 필요한 건가, 이런 질문을 좀 이제 허심탄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쯤 되면 이제 NFT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미술 혹은 뭐 예술 작품의 어떤 공군과 어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얘기로 이제 좀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NFT라는 새로운 교환 형식을 하나의 미디어로 이해하고 교묘하게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묘함은 왜 필요하냐? 언제나 이 가치를 탈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 나이키 클럽, 뭐 나이키 이제 팬클럽 이런 데 가보면 한정판 운동화에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근데 그 프리미엄은 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동시에 누구 때문에 만들어져요? 리셀러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비율을 한번 과학적으로 누가 추적해 봤으면 좋겠어요. 리셀러에 의한 가치 축적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전체 비율에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 팬들에게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수한 열정의 가치와 뭐 서로의 어떤 말 그대로 이
뭐랄까 상징적 가치잖아요. 이것을 자기 공유하면서 뭔가 나이키 정신이라는 걸 얻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이런 건데 어느 순간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리셀러 뭐 알바 붙여가지고 가격 계속 높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 그 가격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 팬 커뮤니티 안에서의 가치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그 세 가지의 가치 말고 가치가 또 증식되는 거죠. 불법적으로 증축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NFT에도 지금 이런 움직임은 너무 많죠, 여러분. 특정한 작품을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신뢰나 커뮤니티나 이런 걸로 이제 사고 파는 클럽도 존재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판매 불가능한 방식으로도 어떤 하나의 단언하는 어떤 그런 이제 취하는 일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교환 가능한, 자본적으로는 교환 가능한 이제 토큰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묘하게 파괴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는 제가 아직은 뭐 그렇게 이걸 직접 다루면서 제가 또 작품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좀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순간의 찰나를 기록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교환 가능한 형식으로 만든다? 이거는 NFT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 날 오영진이 돈을 찢었어. 이걸 퍼포먼스라고 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기존의 우리들의 예술 세계에서는 어떻게 작품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썰입니다, 썰. 그랬대. 아니 10,000원짜리였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엉망이 되는 거죠, 정보가. 그래서 이 퍼포먼스의 의미가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죠. 말들이 좀 더 다르고 시간대도 서로 기록하는 게 다르고 이러니까 그냥 그게 뭐야? 했나 보지 뭐 뻘짓했나 보지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녹화를 했잖아요. 녹화를 했다는 건 아주 무서운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디지털 파일로 지금 원본 이거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찰나, 덧없는 찰나를 표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NFT 예술은 아까 제가 물론 이제 표현의 양식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시간의 예술처럼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화두고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예술가 혹은 예술가 팬들 사이를 엮는 탈중화된 네트워크의 매개가 될 가능성. 당연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사실 필요한 건 우리들의 정신개조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정신적인 문제지 무슨 NFT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소규모로 뭐 어떤 우리들의 어떤 저항적 커뮤니티를 못 만드는 건가? 아니죠. 우리들의 정신 상태가 문제인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욕망의 상태가 문제인 거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NFT인 거라 이 NFT 얘기를 할 때 그 기술이 그런 욕망을 끌어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의 욕망이 이런 게 있다면 NFT가 가속화시켜 줄 수는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별로 안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NFT 방식의 작품 유통의 가치가 커뮤니티에 선사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누군가 이렇게 획득한 NFT를 다시 대판매한 그런 투자 상품으로 간주하고 이 열정의 가치를 탈취하기도 아주 쉽게 돼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 열정의 가치를 탈취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 자체가 예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신기한 선생님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완전히 딥하게 이 분야를 모르는데 그런 저항의 여러 상황들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았고 역시 이걸 더 공부해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탈취에 저항하라. 이게 이제 제 메시지고 뭐 인문학자로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건 그냥 약간 번외인데 제너레티브 아트라고 해서 생성 예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거해서 무한히 막 발행할 수 있는 예술의 형태가 이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뭐 NFT화된 작품들이란 것은 다 막 힘들게 그려가지고 하나밖에 없고 뭐 1개월에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를 찢어서 디지털로 만들고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죠. 비효율적이니까. 오히려 그것은 현실에서 그것의 가치를 오히려 없애는 그 방식이죠. 근데 왜 NFT를 매력적으로 느끼냐면 말 그대로 제너레이티브 가능하게 그래서 10,000개 단위로도 만들 수 있고 내 작품을 혹은 쪼갤 수도 있고 그게 다 그럼 알고리즘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알고리즘 예술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약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도 아직 확답은 없어요. 없는데 최초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자카드의 직조기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1800년 초에. 자카드의 직조기는 왜 만들어졌냐면 그 시기에 굉장히 섬세한 무늬를 장인들이 만들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그 장인들이. 지금 보면 자카드 직조기로 만들어낸 그 패턴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만들어내자 하는데 굉장한 그 장인의 노력 그 결과물입니다. 근데 자카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천공카드로 자동화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럼 굉장한 부가가치가 일어나겠는데? 그냥 단순한
면제품 뭐 이런 직물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굉장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를 말 그대로 이 작업 방식을 천공카드로 프로그래밍해서 훔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는 그 장인들을 공용해서 훔친 겁니다. 어떻게 직조하는지를 훔친 거라고요. 노하우를.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원죄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의 원죄는 인간 노동 혹은 인간 예술의 노하우를 자동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육체로부터 빼앗아가는 일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의 원죄입니다. 인간 노동이란 것을 앗아간다라는 거. 나부터 또 약간 이렇게 보면 약간 무슨 실제 몸이 중요하다 이렇게 꼰대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죄가 있다는 걸 우선 알고 사용하자는 겁니다. 제너레티브 아트로 이렇게 막 생성하니까 멋지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그 행위의 200년 전 버전이 예술가의 몸을 흡수하는 기계가 흡수하는 행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이제 NFT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난 시대의 예술에 대한 화두를 담은 책들인데 이것들이 다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 혹은 NFT 시대에 리뉴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다시 이제.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뭐야? 발터 베냐민이죠. 네. 제가 잘못 아까 타이핑했는데 죄송해요. 네.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원본이란 뜻이겠죠. 네. 제가 복붙 안 했다는 뜻이겠죠. 발터 베냐민의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은 사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란 게 복제 가능한 예술이 됐을 때 그 전에 예술의 패러다임이 굉장한 그 도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진도 예술이야라고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끝없이. 아니 이렇게 해서 그리던 이 초상화하고 저 완벽하게 찍어낸 저 사진하고 같은 거야? 심지어 얘는 더 유능해. 더 많이 복제되거든. 도대체 예술이야 이것도? 기술적 대상물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때 발터 베냐민이 그런 질문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진이 예술인 것을 질문하지 말고 예술 자체가 사진이라는 복제 기술 시대 패러다임에 의해서 어떻게 재설정되는지 질문하는 게 훨씬 낫다. 훨씬 나은 거죠. 왜냐하면 전자의 질문은 답이 없어요. 그냥 예술이 아닌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NFT도 마찬가지예요. NFT 작품이 예술인가? 아까 말한 그런 내면을 끌어낼 수 있는가? 뭐 표현 가능한 재현의 형식인가 질문하는 것도 좀 뒤로 뒷걸음 치는 것 같고 NFT라는 형식이 말 그대로 아까 브랜딩, 커뮤니티, 뭐 지속적 신뢰의 가치를 사고파는 과거에는 비가시적인 걸 가시적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예술을 어떻게 바꾸지? 예술이란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꾸지? 근데 이건 되게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전국의 모든 예술학과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학과 자체는. 네, 아카데미는 과거의 예술의 그 도제적 그 교육 방식에 불과하잖아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의문이지만 네, 기존의 교육 체계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스러운 예술가가 이 시대의 예술이야 라고 했을 때 홍대 미대가 무슨 의미를 발휘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정리가 내려진다면 그 질문이에요. 물론 이제 누군가 슬퍼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소용돌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게오르그 진멜의 돈의 철학이라는 작품이죠. 이거는 뭐 굉장히 정말 1000페이지짜리 넘는 책인데 이건 우리 김누리 교수님이 일찍이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의 일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돈이란 게 그냥 단순한 상품 교환 형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의 선엄성을 규정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철학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돈의 심리학이라는 원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책이었는데 이제 그게 철학이라는 개념으로까지 이제 발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 가능한 세계를 이제 상상하다 보면 결국 세계의 질서가 모두 다 교환 가능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치적으로 질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차이가 없고 말 그대로 양적인 차원으로 이제 이게 등가가 되죠. 세계의 구조가.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책입니다. 역시 아까 NFT와 새로운 어떤 메타버스 이 시대에 이제 새로운 돈 혹은 새로운 자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코인의 철학. 저는 이렇게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술 복제 시대가 아니라 뭐랄까 기술 복제 불가능 시대 뭐 예술 작품이라고 써야 되고 얘는 이제 코인의 철학이라고 다시 리뉴얼해야 되고 네. 하나는 이제 아나키즘이라는 책이죠. 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은 단순히 우리들의 세계가 원리가 없고 무정부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크로포트키는 꼭 읽어보셔요. 굉장한 뭐 역사가이자 인류학자이자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은 거의 태초부터 인간을 고찰하면서 인간 안의 선한 본성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닌 시대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시기가 너무 긴 거예요. 이 사람이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나키즘이란 것은 본래 인간의 정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탈중앙화된 어떤 그런 장치의 결과물이 아나키즘의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뭐 오픈 소스, 해커 운동 다 아나키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아나키즘을 NFT 시대에 다시 리뉴얼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오히려 이 세 가지 책을 지금이라도 다시 펼쳐보고 내 식대로 다시 자기 식대로 이걸 어떻게 전략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만 저는 사실은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보다 교활하게. 네. 뭐 요건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시간은 돈이라는 명제가 있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19세기의 명언. 그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의 시간은 신의 것입니다. 신의 말씀이 시간인 거예요. 돈이 수는 절대 없는 거고, 심지어 내 개인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상상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본이라는 것, 어떤 뭐 이런 돈의 유통이랑 시스템이 없었을 때 시간이 어떻게 돈이 될 수 있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시간은 돈이라는 것은 아주 철대적인 아주 근본, 말이 꼬이는데, 네.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왜? 그 시간에 내가 노동을 했으면 교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환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계적 시간이라고 부르죠, 이걸 사실은. 시간도 여러 가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는. 그리고 예술가마다 사실 시간도 또 다르기도 해요. 우리 가끔 같은 세계에 사는가, 이게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계적 시간이라고 그냥 아예 규칙 이렇게 규정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우리들의 시간관념 아직도 시계적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요? 네. 뭐 몇 시 됐는데 4시 다 돼가는데 4로 표현되는 것은 사실 시간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선분화하고 단위화 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측량 가능하고, 측량 가능하니까 자본화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가치 교환에 대한 강박증을 일으킵니다. 고로 진짜 문제는 반자본적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시계적 시간 감각을 갖는 게 아닙니다. 반자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시계적 시간 감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게 더 근원에 있습니다. 이 가치가 왜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자. 그러니까 지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여기 유지되고 있지라고 굉장히 역사학자 입장에서, 인류학자 입장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강고한 자본의 힘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교묘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다고 하죠. 인도 안다만 제도에는 꿀벌 시계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꿀벌, 뭐 이게 꿀 생태계를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이제 채취해서 먹고 사는데, 그 꿀벌이 이렇게 좋아하는 꽃들이 달라진대요, 시기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꽃이 피면은 그게 그냥 계절인 거예요, 얘네한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꿀벌 시계일까요? 아니면 꽃 시계일까요? 뭐 둘 다예요. 이런 세계에서는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간은 달콤한 것, 시간은 돌아오는 것,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개념 자체가 예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술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리를 벗어날 수 있는 상상력 그 자체가 예술일 수 있다면 그 근원에서부터 고민해야 된다. 아마 NFT는 그런 점에서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상상력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과거의 자본의 패러다임에 묶여있는 패러다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주고, 당연히 예술작품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NFT란 형식에 대해서 똑같이 여기에다 적용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버리면은 또 낭비겠죠? 제가 어디다 기부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